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외식도 줄어들고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물가가 안정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재 한 기업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재료 값이 인상된 게 너무나 잘 느껴져요. 그래도 직원들이 구내식당 밥을 너무 좋아해줘서 저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여러분도 추운 겨울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제 첫 직장은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였습니다. 쭉 한 곳에 머물렀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된 사연이 있어요.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 학교 교사였거든요. 알고 보니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그놈과의 결혼은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시원하게 파토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 황당한 일을 여러분께도 공유해보고 싶어서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영양사로 오래 일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교직원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저와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는 남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동료 교사들과 있을 때도 말수가 유난히 적어 보였습니다. 많이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적극적으로 제게 들이대더군요. 지금은 그 사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 그놈은 학교에서 평판이 꽤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잘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서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자 쪽이 직업 분명하고 허우대도 멀쩡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남교사와 풋풋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걸로 역시나 사람을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연애하다 보니 남자친구는 장난기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다지 조용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조용한 척 이미지 관리를 엄청 하는 거였더라고요. 물론 연애 초반에는 그 장난스러운 면모가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장난이 도를 넘을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뭔가 결혼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슬아슬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장난을 치던 남자친구는 결국 선을 한번 세게 넘더라고요.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이목구비가 많이 뚜렷합니다. 부모님 닮아서 유난히 코가 높고 쌍꺼풀이 짙어요.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 물려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나름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 진한 쌍꺼풀을 보고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수술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쌍꺼풀은 긴가민가 하면서 코는 아주 당연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들 수술했다고 생각하더군요. 짐작을 사실화해서 소문을 내니 제가 연예인도 아니지만 성형설에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었어요. 늙으면서 조금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민감한 부분을 예비 신랑이 마구 쑤셔댔습니다. 가장 제 편이어야 할 사람이 그러니 처음엔 정말 서러웠어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예비 신랑은 그날따라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혼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자기, 갑자기 왜 웃어? 같이 좀 웃자. 혹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언제쯤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주나 싶어서. 응? 무슨 얘기? 우리 결혼식 날짜도 잡혔으니까 이제 너 성형미인인지 자연미인인지 말해줘야지. 내가 묻기 전에 미리 말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나랑 내외하는 거야? 아이 뭐 어때? 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코는 좀 티가 나긴 하는데 눈은 진짜 예술적으로 잘 됐다. 그러지 말고 병원 좀 공유해줘. 남자가 코가 예뻐야 하는데 내 코는 너무 뭉툭하잖아. 뭐? 자기 얼굴 빨개진 거 봐. 아, 장난이야, 장난. 난 와이프가 성형해도 예쁘기만 하면 오케이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 나한테 성형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성형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는 게 맞아? 진짜 어이없다. 상처받을 사람 생각 안 해? 당신이 성형외과 의사니? 어떻게 알아 내가 한지 안 한지. 아, 왜 그렇게 정색을 해? 난 장난인데. 그리고 척 보면 알지. 나도 재밌으면 장난이지. 난 기분 되게 나쁘거든? 척 보면 알기는 나 눈, 코 전부 성형 안 했어. 나 어렸을 때
사진 당신도 저번에 봤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던데. 알겠어. 당신 성형 안 한 걸로 치자. 내가 더 안 물을게. 그 대신 자기야, 나 부탁인데 돼지코 좀 해봐봐. 성형한 사람들은 돼지코 만드는 거 안 된다던데 나 진짜 궁금했거든. 오늘 왜 이래? 진짜 미쳤어? 왜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자, 됐냐? 됐어? 성형 안 했다고 나. 어? 자기 돼지코가 되네? 와, 요즘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오늘 뭐 잘못 먹었니? 정말 안 했다니까 왜 자꾸 그래? 저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끝까지 성형 인증해달라는 예비 신랑에게 자존심 상해서 돼지코를 해보였어요. 순간 이게 맞나 현타가 세게 오더군요. 살면서 그런 수모를 처음 겪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결혼할 남자가 그러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날 예비 신랑의 오랜 친구 부부와 청첩장 식사 자리가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당장 약속을 파투내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으니 제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예비 신랑 때문에 열받아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지만 저는 억지로 기쁜 척 행복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식기가 오른 예비 신랑은 제 속에 아주 불을 지르더군요. 예비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고 해실해실 웃더군요. 자식, 결혼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아? 네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타자잖아.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해. 좋을 때다 이 자식아. 아까부터 형석이가 연수 씨한테 눈을 못 떼네요. 뭘요. 그냥 형석 씨가 좀 취한 것 같아요. 자기야, 이제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자기, 그럼 눈은 어떻게 자연 인증할 거야? 뭐? 자연 인증? 그게 무슨 소리야? 저봐, 네가 보기엔 이 사람 어때? 누가 봐도 눈, 코 자연 아니지 않냐? 아니 본인이 코는 죽어도 성형 아니라는데 내가 보기엔 빼박했거든. 아까 오는 길에 나한테 돼지코 해 보이면서 울먹거리는데 너무 귀엽고 웃기더라. 어머, 형석 씨, 많이 취했나 봐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아직 안 취했어요. 재수 씨가 보기엔 어때요? 남자들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에이, 형석 씨, 농담이 너무 심하다. 연수 씨한테 실례야, 그만해요. 이제 그만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야겠어, 응? 예비 신랑의 말에 분위기는 급속도로 썰렁해졌죠. 얘랑이 친구 부부는 중간에서 무척 당황해하고 말수가 줄어들었죠. 아, 나 안 취했다니까요. 이렇게 헤어지기 아쉽지. 그러지 말고 재수 씨가 보기엔 어떠냐니까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저 꼭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셔도 돼요. 이 사람은 제가 챙길게요. 네, 그럼 그럴까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형석 씨, 술 깨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요. 넌 무슨 재미없는 그런 농담을 하냐? 먼저 간다. 아이씨, 안 취했다니까. 어디가? 예비 신랑의 친구 부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뭘, 저는 순간 속에서 차오르는 설움에 저도 모르게 술안주로 먹던 먹태로 예비 신랑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미친, 앞으로 어떻게 저 부부 얼굴 보란 거야. 쪽팔려서 진짜. 이 왼수야, 너 알아서 집 찾아가. 어이씨, 왜 때려? 예비 신랑은 술에 잔뜩 취해서 다음날 전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님 싸울까봐 기억 못하는 척 했던 걸지도 모르고요. 이상하다. 나 왜 왼쪽 얼굴만 부은 것 같지? 어제 기억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당신 술 적당히 마셔. 왜? 혹시 어제 내가 뭐 실수했어? 안 그래도 섭이 그 녀석이 괜찮냐고 물어보던데. 정말 기억 안 나? 안 난다니까. 그래, 그럼 됐다. 저는 뺨도 때렸겠다. 그냥 따지거나 캐묻지도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굳이 제 입으로 그 기분 나쁜 일을 한 번 더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예비 신랑 입에서 한 번만 더 성형 이야기 나오면 그냥 묻지도 않고 성형외과 끌고 가겠다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그 이후로 지도 눈치라는 게 있는 건지 성형 관련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런 이유로 파혼하기엔 너무 작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예비 신랑이 제게 짓궂게 굴 때마다 저는 그저 장난기가 심한 그의 한 면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굉장한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제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도 모두 다 제가 성형했는지 확인해보라는 예비 시모의 주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바로 상견례 때 예비 시모의 입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하느라 둘 다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아빠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자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럼요, 장인어른. 예쁜 색시 도망가지 않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동안 오래 헤맸나 봅니다. 아들 친구들은 모두 장가가서 내 아들은 도대체 언제쯤 결혼하나 싶었거든요. 조바심 많이 났는데 그래도 올해라도 이렇게 가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처음에 저 많이 놀랐습니다. 아들이 교사니까 당연히 교사 며느리 볼 줄 알았거든요. 뜬금없이 영양사라 해서 좀 속상했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제가 늘 생각해왔던 며느리상이 아니라 좀 당황했었죠. 저는 아무래도 지적 수준이나 연봉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저희 딸이 어디 모자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보자보자 하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왜 계속 남의 딸 흉을 봅니까? 아니, 제가 언제 흉을 봤다고 그러세요? 아유, 그럴 리가요. 그런 뜻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마세요. 아이고, 진정하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농담을 좀 잘해요. 농담입니다, 농담. 저희는 우리 며느리 아주 쏙 마음에 든답니다. 엄마도 참, 같은 교사는 내가 부담스러워서 싫다니까. 그래. 우리 아들 안목은 엄마가 믿지. 재미없고 기분 나쁜 농담을 하는 건 아들이나 엄마나 똑 닮았더군요. 아니 실은 농담인 척 본인들의 진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나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희 아빠는 애써 못 들은 척 하셨고 친정엄마만 기분 나쁜 티를 대놓고 내셨어요. 그랬더니 나름 칭찬이랍시고 예비 시모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 분 만나니까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실은 처음 연수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예뻐서 조금 걱정됐거든요. 너무 화려한 미인상이잖아요. 시모는 예비 신랑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그 비슷한 모양새로 저희 부모님 얼굴을 유심히 뜯어봤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니 부모님은 헛기침을 했어요. 그러다 예비 시모는 벼랑간 아주 깔깔깔 웃으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니 소름이 돋네요. 유독 예비 며느리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저는 혹시 성형한 거 아닐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진한 쌍꺼풀은 아버지를 닮았고 오똑한 코는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요. 사실 의사 선생님 힘 빌린 줄 알고 속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나중에 손주 낳아봐야 진실을 알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성형이 아니라 눈, 코 모두 자연이라 정말 다행이네요. 두 분 어쩜 이렇게 미모가 출중하신가요? 부럽습니다. 아니 이놈한테 연수 성형했는지 정확히 물어보고 오라 보채봐도 그걸 알 방법이 있어야죠. 들었지 자기야? 엄마가 물어본 거야. 난 잘못 없다. 난 그냥 엄마가 시킨 그대로 했을 뿐이야. 어머 연수야, 서운했다면 미안하다. 아니 연수는 아니라는데 저랑 아들은 보는 눈이 없어서 당연히 성형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저는 우리 잘난 아들이랑 예쁜 며느리 얼굴 닮은 미래의 손주가 참 기대됩니다. 얼굴은 엄마 닮고 머리는 아빠 닮아야 할 텐데 머리는 저희 아들이 훨씬 똑똑하니까요. 그래도 격식을 갖춰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난데없이 친정 부모님 외모와 제 외모 평가를 해대는 예비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예비 신랑이 저에게 해온 이상한 행동이 예비 시모가 부축인 거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기분이 무척 더러웠습니다.
분위기 다 망치는 예비 시모 좀 말려보라고 예비 신랑 찌릿 째려봤지만 내가 뭘? 하는 표정을 짓는 예비 신랑을 보고 고개를 차마 들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집구석 시부 역시 비슷한 수준이더군요. 자고로 여자란 첫째, 얼굴이 예뻐야 남편한테 예쁨 받지. 우리 연수는 예뻐서 참 다행이야. 너는 복 받았다 이놈아. 내가 만약 젊었을 때 연수 같은 여자 만났으면 업고 다녔을 거야. 그러니까 너, 네 마누라 업고 다녀야 해. 여보,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예요? 시부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내뱉으며 본인도 얼굴 예쁜 며느리가 좋다 하더군요. 활용점정으로 징그럽게 웃는 예비 시부까지 보니 저는 이 결혼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옆을 보니 이미 저희 부모님 안색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눈치 없이 하나 더 얻는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이었죠. 어이구, 얼굴만 예쁘면 안 되죠. 요리를 잘해야 더 예쁨 받지. 근데 우리 연수는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해서 우리 집에서 아주 예쁨 받겠네.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너희 결혼하고 나면 네가 만든 반찬 우리한테 종종 갖다 줄 거지?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영양사 며느리 덕 좀 보고 건강 좀 챙겨야지. 일반인이랑 영양사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구나. 네? 그게 무슨... 뭘 그리 놀라? 그리고 웬만하면 학교 급식표처럼 한 달치 식단을 미리 짜두어. 그래야 너도 편할 거 아니니. 식단 짜서 나한테 공유하는 거 잊지 말고. 나도 평생 아들 끼고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보내면 아들내미 뭐 먹고 사는지 시어미가 엄청 궁금하지 않겠냐? 그래, 우리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당신이 식단 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학교 점심 식단 전부 당신이 짜잖아. 그런데 아침 저녁이 급식이랑 겹치면 나 금방 집밥 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집밥도 급식이랑 메뉴 겹치지 않게 당신이 조심해줘. 아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도구로 미리 정리해서 보내놓으마. 네 시엄마 요리 실력이 영 꽝이라서 말이야.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요리가 안 늘어. 뭐라는 거야 진짜 듣자 하니까. 아들이고 엄마고 아빠고 다들 뭐 이리 눈치코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건가요? 저 이 집안 며느리 안 할게요. 파혼할게. 여기 무슨 반찬 가게 열었어요? 파혼이라니. 참나, 이 집안 정말 해도 너무하는 집구석이네. 남의 귀한 딸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딸도 똑똑해서 영양사 된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했는데 뭘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진짜. 또 말이야, 사람 면전 앞에서 성형을 했네 아니네 신뢰하는 짓이에요. 아휴, 난 못 배워먹은 집안에 내 딸 시집 안 보냅니다. 아니, 못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상견례에 나온 건지 우리 딸 어디 팔려가는 걸 보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정말 별난 집구석이군. 여보, 그만 열내고 갑시다. 연수야, 얼른 나가자. 저 사람들 말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 못 배운 티를 저렇게 내서야 원. 제가 먼저 폭발해서 파혼을 외치자 기다렸다는 듯 저희 엄마도 참은 화를 모두 쏘아붙였어요. 친정아빠도 참다 열받으셨는지 별난 집구석 사람들이 못 배운 티 내냐며 혀를 끌끌 차셨죠. 저희 부모님이 맹비난해 그쪽 부모는 도리어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기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제게 묻더군요. 아니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는지 통 모르겠네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담 일단 죄송하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들. 자리에 앉고 다시 얘기해요. 아가, 너도 난데없이 파혼이라니 우리도 모르게 형석이랑 싸운 거냐? 네? 진심으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당신들한테 있는데 뭘 또 물어요? 됐고요. 난 더 이상 그쪽들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수야 가자. 정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가지가지하는 집구석이야. 그리고 이봐요 당신. 침을 왜 질질 흘려요? 정말 노망났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남의 딸 얼굴을 노인네가 왜 평가합니까? 아이고,
오해입니다. 그저 며느리 예뻐 보여서 그랬죠.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화 푸시고 앉으세요. 네,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저희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좀 앉으세요. 앉아서 다시 찬찬히 얘기 나눠봐요. 아니, 근데 뭘 자꾸 앉으래? 이 여편네가. 아, 이거 놔요. 그 인간들 대화로 풀자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아들 혼삿길 이렇게 망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빈정상한 저희 식구는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는 억지로 자리에 앉히려고 저희 엄마의 어깨를 꾹꾹 눌러댔습니다. 그런 예비 시모의 손길을 저희 엄마가 뿌리치자 예비 신랑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꼴에 자기 부모만 소중한 거죠. 그놈은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 대학까지 나왔다고 지금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 그럼 뭐해? 당신네 딸보다 내가 훨씬 잘났는데 어디 주제도 모르고. 그래, 이 결혼 내가 안 해. 엄마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가요. 본인들 가방끈 길다고 함부로 사람 무시하는 저 인간들 아들이 싫네요. 예비 신랑은 자격지심에 돌아버린 건지 본인 부모님 가방끈 짧아서 그러냐고 발악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까막눈이고 시부는 글 잘 못 쓰는 거 저만 알고 있었지 저희 부모님은 전혀 모르셨거든요. 그놈이 제게 본인은 교사지만 자기 부모는 못 배워서 그게 어릴 때는 좀 창피할 때가 있었다는 말을 한 적 있어요. 자기 부모 창피해하는 건 본인이면서 왜 남의 부모님한테 성을 내나 어이가 없었죠. 하여간 자격지심하고는 지금 우리가 파혼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 상견례 자리에서 쭉 무례하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한 건 당신 부모님이야. 너 역시 선 제대로 넘었잖아. 내가 구질구질하게 너한테 성형 안 했다고 매번 인증해야 했던 거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고나 있니? 게다가 네 가장 친한 친구 마누라 앞에서도 나 성형한 건지 잘 봐달라며. 그리고 뭐? 내가 영양사니까 너랑 시부모 위해서 달마다 식단을 짜라? 내가 미쳤다고 식단표 짜서 반찬 만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너랑 결혼을 하겠어? 그게 무슨 개 같은 논리야. 이 천하의 마마보이야. 깔끔하게 파혼해.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각자 쓴 비용들 각자 절반씩 부담하고 끝내. 너는 다른 여자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평생 네 부모님 끼고 살아. 그래, 파혼해. 이 속 좁은 기집애야. 누군 뭐 할 말 없는 줄 아나? 예비 신랑 놈은 자존심이 제대로 상했는지 제게 질척거리며 붙잡지도 않고 파혼을 오케이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았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울고 불며 돈 아깝게 왜 다 취소하냐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냥 싸움은 없었던 일로 하고 다 같이 화해하자 하더군요. 아이고, 예,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100번, 1000번 우리가 잘못했어. 돈 아깝게 이제 와서 뭘 다 취소하고 파혼한다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식단표 공유 안 해도 되니까 그만 마음 풀어라, 응? 그냥 난 너랑 네 남편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 난 그걸로 좋게. 반찬이야 남으면 그거 얻어먹으면 되는 거지. 엄마 아버지, 아들 쪽팔리게 그쯤 하시라고. 저딴 여자애보다 나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자신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 준비하면 그뿐이야. 그러니까 사과도 그만하고 구질구질하니까 그만 붙잡아요. 뭔 소리야 이놈아. 엄마랑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아이고, 가족의 연을 맺을 사이인데 이제 그만 기분 푸시고. 아, 그쪽 아들이 이 결혼이 싫다잖아요. 나도 저런 사위 들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성사시키려 애를 쓰는 사람은 예비 시부모밖에 없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마음 상해서 결혼 없네 마네 하는데 예비 시부모만 사과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와 부모님은 당연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서 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창피했거든요. 실망할 줄 알았던 부모님은 그저 제 탓 아니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솔직히 말은 시원하게 파혼하자 반반 해결하자 내뱉었지만 결혼식 준비한다고 쓴 비용들이 의미 없이 사라져서 허탈한 마음은 참 오래 남더라고요. 속이 참 쓰렸지만 그 돈이 아까워
결혼이라는 계약을 해버린다면 그게 나중에 가서 더 후회로 남을 선택일 것 같았고요. 스스로를 많이 달랬어요. 그놈이랑 결혼하면 새로운 지옥이 펼쳐질 게 분명해. 그냥 지옥의 출입구에서 가까스로 유턴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이에요. 이제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을 더 길러야겠다고 결심하고 더 긍정적으로 살려고 내면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 책도 더 많이 읽었어요. 예비 신랑과 저는 서로 미련 없이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취소할 것 취소하고 비교적 대화 잘 나눴습니다. 분명 그렇게 당사자들 간의 상의와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엄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용납이 안 됐던 건지 기어코 저를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학교 점심시간 급식실에 아이들 바글바글한데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다가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시모가 될 뻔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어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거둬차? 야, 그래놓고 무슨 반반 타령이야? 결혼 파투낸 네가 이 모든 비용 다 부담해야지. 아니 결혼해서 시부모 반찬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히 어렵다고 파혼하자는 거야? 너 지금 네 얼굴 반반한 거 믿고 이러니? 얼굴이야 늙으면 쭈구렁탱이 될 거고. 아니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하지. 한 달 식단 짜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존심을 부려? 영양사 나부랭이 주제에 어디 감히 교사인 내 아들을 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시죠. 그 여자가 손을 확 올리더니 순식간에 제 머리끄댕이를 한 뭉텅이 잡고는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뭘 이러면 안 돼. 창피하기는 하니? 이거 놓으세요. 이미 저희끼리 얘기도 다 끝났는데 지금 추하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사, 얘기를 뭘 다 끝내? 나랑도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신랑이 될 뻔한 그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제발 그만하라고 자기 엄마를 제게서 떼어놓더군요. 그 행동은 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순전히 그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머리를 뜯기는 제 모습은 순식간에 아이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거든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자기네 선생님이란 걸 아니까 머리를 뜯고 있는 할머니가 선생님 엄마라는 것도 알 테니까요. 예비신랑은 순전히 본인이 창피하고 곤란한 상황이라 싸움을 말려준 것 뿐이겠죠. 그런데 이미 그 광경을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그 상황을 다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바로 팀킬이라고 하죠.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제 머리채를 잡아봤자 본인 아들도 근무하는 학교인데 아들한테 망신받게 더 주는 행동이잖아요. 어이쿠, 영양사님 괜찮으세요? 이분은 이 선생 어머님이신가? 이 선생, 어서 어머님 모시고 상황 정리해. 아니 학교에 경찰이라도 찾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아들 쪽팔리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몹쓸 년을. 그만하시라고요. 욕도 그만하세요. 애들 다 듣잖아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애들이 모여들었대? 그 뒤로 전 남친은 학교에서 잘리지는 않았지만 교장한테 한 소리 심하게 들었다네요. 그 사건에 대해 학교 측에서 강력하게 원만히 해결하라는 말이 나와서인지 그놈은 이를 꽉 물고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야? 사람 그 망신을 당하게 해놓고? 그럼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가 엄마가 여기까지 오실 줄 알았겠냐? 망신은 나도 톡톡히 당했거든? 너 지금 사과하러 온 거야? 따지러 온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했잖아. 못 받아주겠다 그 사과. 학교에선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를 바라던데 어쩌지? 난 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서 퇴근하고 신고하러 가야겠다. 연수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너 신고해봤자 득될 것도 없잖아. 이렇게 내가 빌게, 응? 진작 똑바로 빌었어야지. 나 2번 다신 너네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잘 좀 처리하자. 어른이잖아 우리. 너 말이야. 그만 엄마 뒤에 숨으라고 이 마마보이야. 저는 늙은 그 아줌마를 신고하는 것보다 그놈 약 올리는 게 더 분이 풀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과 교장쌤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도
누가 봐도 머리카락 다 뜯긴 제가 피해자이니까요. 그런데 금방 잊혀질 줄 알았던 그 사건은 입소문이 제대로 나버렸습니다. 전 남친은 학교에서 마마보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아이들 사이에서요. 마마보이라고 쭉 소문이 나버려서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전 남친 보고 킥킥 웃는 건 기본이었어요. 저야 워낙 아이들이랑 친해서 심술맞게 구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전 남친은 꽤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은 수업도 빼먹고 제게 찾아와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 점잖은 이미지 다 망가졌어. 내 교사 생활 완전히 망했다고. 애들이 나만 지나가면 마마보이라고 비웃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우리 다시 합치는 게 내 이미지 회복에 좋겠어.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없지? 많은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일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잖아. 또 어렵게 다른 사람 찾는 것보다 조율하면서 나랑 다시 만나는 건 어때? 우린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그걸 발판 삼아서 더 괜찮은 결혼 생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뭐라는 거야? 너 뭐 잘못 먹었어? 돌았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어차피 주변에 남자 없잖아. 너 스펙에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나 솔직히 헤어진 후로 너 생각한 적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데 우린 완전히 서로한테 잊혀질 수 없어. 저는 겉으로는 티는 안 냈지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센 척하며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전남친 뺨 한 대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 전남친이 차라리 싸가지 없고 막말할 때가 상대하긴 더 나았거든요. 그렇게 애원하며 질척거리니까 밤늦게 몰래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거 나 이 미친놈아. 넌 그때 내가 너희 엄마 폭행죄로 고소 안 한 걸 고맙게 생각해. 아님 지금이라도 신고할까? 그럼 좋겠어? 신고라니, 없던 일로 해주기로 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없던 일로 못하겠어. 안 돼.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할 수는 없어. 안 그래도 나 결혼 실패해서 들어누워 앓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네가 뺨 한 대 정도는 맞아야겠다. 이렇게 우리 진짜 마무리하자, 어? 그렇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냐? 이제 진짜 끝. 지긋지긋해.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따로 수업 안 하고 몰래 나한테 찾아오면 이번엔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이를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알겠어. 넌 정말 끝까지 그 반반한 얼굴 믿고 비싸게 굴구나. 뭐가 어쩌고 저째? 안 꺼져? 저는 그 뒤로 신속하게 학교를 그만뒀어요. 뭐 계속 다녀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놈 매일 보는 것도 비이상했고요. 그 요상한 집안이랑 하루빨리 손절하고 싶었네요. 아예 일을 그만둔 건 아니고 빠르게 다른 회사 지원해서 또 식품 영양사로 일을 시작했죠. 학교에서는 액땜했다 생각했고 그 안 좋은 기억 얼른 다 잊고 싶었거든요. 교사랑은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환경이 어쩔 수 없었어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는 없는데 소개받으려면 제가 아는 사람은 죄다 저와 같은 영양사 아니면 교사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보니 사적으로 친해진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건너 알게 된 다른 학교 교사랑 저는 연애하고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앞전에 결혼 직전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많이 긴장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도 아주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전 예비신랑 부모가 유독 유별났던 거더라고요. 저 결혼식 올리기 전에 한번 작은 소란이 있긴 했어요. 전 남친이 우연히 동료 교사가 들고 있던 제 청첩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학교에도 제 지인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저 번호도 바꿨는데 전 남친이 청첩장에 적힌 제 번호를 외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주 바퀴벌레같이 질긴 놈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걸 알았다 해도 굳이 번호를 외워서 전화까지 왜 하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음성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나 오늘 네 청첩장 봤어. 김 선생 자리에 청첩장이 떡하니 있던데 혹시 나보라고 보낸 거니? 원래 너는 나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겨우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해? 저는 그놈인 걸 단번에 알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결혼할 사람이 알고 보니
전 남친 교대 다닐 때 대학 선배였더라고요. 또 자격지심이 올라온 듯 했어요. 꽤 자주 전화가 오더군요. 차단을 해도 어떻게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가 오니까 이것도 꽤 스트레스였습니다. 전 남친은 자기보다 잘나고 집안 빵빵하고 인품 좋기로 소문난 제 예비 신랑을 보고 괜히 배알이 꼬인 겁니다. 저는 계속 그놈을 무시만 할 게 아니라 확실히 경고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화를 받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왜 자꾸 내 전화 피하니? 지금이라도 후회되면 나한테 와. 기회는 지금뿐이야. 한번 파혼해봤으니까 꽤 쉬운 일인 거 너도 잘 알잖아. 나한테 오면 결혼 비용은 다 내가 부담할게. 연수야, 너 그놈이랑 결혼하면 후회해. 너 진짜 뭔 미친 개소리야. 우리가 헤어진 게 언젠데 지금 전화해서 계속 질척거려. 너희 엄마도 아시니?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내가 전화해서 말씀드려줘? 아님 경찰에 바로 스토커로 신고 넣을까? 너 교사 생활 끝나고 싶니? 자존심 부리지 말고 연수야. 자존심? 진짜 끝까지 콩트 찍고 있다. 끊는다. 너 분명히 경고하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하면 자비 없이 신고할 거야. 그런데 그놈은 이미 눈이 돈 건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 지금 결혼할 사람 나 교대 선배야. 너 일부러 접근한 거지? 나 엿먹으라고 말이야. 나 충분히 반성하고 기분도 많이 나빴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와. 나랑 만났던 거 그 선배도 아니? 나랑 결혼까지 갈 뻔했던 거 알면 뭐라고 할까? 뭐?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많이 참았는데 안 되겠다 너. 결국 저는 결혼 약속을 끝낸 남친에게 전 남친이 연락이 계속 온다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친이 이전에 제 결혼 상대였다는 게 지금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비밀은 아니었어요. 그저 상대가 아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결혼 진행하다 보니 건너들어서 예비 신랑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봐요. 제게 은근히 협박하는 놈의 전화를 바꿔받은 예비 신랑은 딱 이렇게만 말했어요. 너 이형성 맞아? 너 제대로 미쳤구나. 앞으로 너 내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너 한 번만 더 연수한테 전화해봐라 어디. 내가 너 직접 찾아간다. 혹시 선배님이세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전화 안 하겠습니다. 너 정말 조심해. 교육인이면 교육인답게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다니란 말이야. 지금 이거 스토킹이야. 범죄라고. 경찰 대동하고 네 이름 친히 교육청에 고발해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잠시 제가 돌았었나 봐요. 참된 교육인 똑바로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 전 남친은 별말 안 했는데도 먼저 깨갱거리며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뭐 그 뒤로 신고할까 했는데 저희 남편에게까지 혹시 모를 불똥이 튈까봐 우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해코지를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봐주자 싶었거든요. 제가 신고해서 교사 생활에 지장 있으면 그 미친놈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후로 아무런 변수 없이 결혼식도 잘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따로 그놈 욕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그놈은 교대 학교 선후배들에게도 다 안 좋게 소문이 나버려서 동창회에도 현재까지 얼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열에서는 소문이 참 중요한 듯 했습니다. 전 남친이 절대 얼굴 들고 못 나타날 거라고 든든한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 파혼한 이후로 잘 다니던 학교 영양사를 그만두게 됐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한 기업의 영양사로 일하게 됐고 지금은 못할 줄 알았던 결혼도 잘 해냈습니다. 인생은 전화위복이라고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네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 중입니다. 제가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 덜컥 시집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저는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명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간 다른 분들의 지혜를
저도 배워보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랍니다. 저는 초등학생 딸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녁 내내 아이와 씨름하다가 오롯이 혼자가 되는 시간에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일상을 마무리하곤 하죠. 사연마다 진심을 담아 올라오는 댓글을 읽으며 저도 가끔 감동받아 울컥해질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잊으려고 하고 있는 가슴 답답한 사연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이렇게라도 훌훌 털어내고 좀 더 나은 내일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남편과는 딱 30이 되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려서 우울했던 시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고 이뻤던 때였는지 모르겠네요. 제 자존감이 진짜 바닥을 치고 있던 시기였는데 남편은 제가 예쁘다며 진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 마른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좀 작고 퉁퉁했고 성격도 웃기길 좋아하는 까부는 성격이었고요. 전 진중한 성격을 좋아해서 이렇게 말 많은 남자는 처음 봤기에 신기할 정도였죠. 너무 저를 공주대접을 해줘서 저도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어요. 사귄 지 1년 되었을까? 남편이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 직장도 탄탄하고 우리 부모님도 서울에 집도 계시고 땅도 있고 노후 걱정 없어. 나처럼 너만 사랑해주고 조건 괜찮은 남자가 어딨냐? 아직 사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은 너무 빠른 거 아닐까? 난 결혼 생각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당황스러워. 결혼은 다 이렇게 떠밀려서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여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내가 너 돈 걱정 없이 살도록 책임질게. 나만 믿어. 너무나 자신만만한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대기업 영업직이었는데 연봉이 높긴 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3교대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어서 진짜 때려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결혼을 빨리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시부모를 만나보니 남편과는 다르게 점잖고 인상도 좋으시더라고요. 3살 터울 여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가족이 화목하고 걱정 없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죠. 집안 수준도 비슷해서 결혼이 빠르게 진행됐고 남편이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정신 차리기도 전에 결혼식장 안에 서 있더군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매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남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다면서 혼자 대출을 다 받아서 장만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에 부모님 도움받으면 남자가 아니지. 두고 봐.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더 큰 집으로 또 사줄 테니까. 이런 남편이 어딨냐? 그래, 자기가 알아서 잘하니까 금전적인 건 자기가 관리해줘. 그리고 일 관두는 거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남편이 돈 잘 벌잖아. 편하게 집에서 놀아. 그 갸냘픈 몸으로 어떻게 밤새서 일했어? 앞으로 내가 너 책임진다. 그렇게 전업주부로 10년 정도를 지냈네요. 그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한 명을 두었고 그럭저럭 무난하게 별 싸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높아져서 넉넉하게 생활했고요. 친구들은 제가 남자를 잘 골라서 결혼했다면서 눈을 낮추고 경제력을 본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장난식으로 말을 했죠. 시댁하고도 명절이나 생신 때 왕래하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거리 조절을 잘 해주시면서 대해주셨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을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던 시누이가
어느 날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이혼을 하고 온 거죠. 도대체 왜 이혼을 한 건데?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네 아들 생각은 안 해?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너 혼자 키울 거냐고. 얌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이혼 전에 상의는 했어야지. 누구 잘못이야, 어? 장서방이 뭐 바람이라도 났어? 말을 속 시원하게 해야 도와줄 거 아니야. 아, 그냥 성격 차야. 별거 한 지도 오래됐고. 우리 둘이 결정해서 정한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나 우리 민준이랑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네가 돈이 있어, 능력이 있어. 결혼 전에도 변변한 직장 한번 안 다녔으면서 뭐 해서 네 아들 키울 건데?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아? 능력 좋은 오빠 둬서 뭐해? 오빠가 많이 도와주면 되지. 그치, 언니? 언니도 나 좀 많이 도와줘요. 언니 맨날 집에만 있어서 할 일도 없잖아요. 저도 하림이 하원시키고 집안일 하고 하면 하루 금방 가요. 아가씨도 애 키우느라 잘 알잖아요. 아, 언니는 오빠가 돈 많이 벌어다 줬잖아요. 나랑은 수준이 다르지. 나는 그 인간이 돈도 쥐꼬리만큼 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암튼 언니가 많이 좀 도와줘요. 우리 가족끼리 같이 육아하면 좋잖아요. 원래 저렇게 얄미운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결혼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주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하고 바라기만 하는 억척스런 아줌마로 변해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신우가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동안 별로 연락이 없던 시모가 저한테 너무나 자주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소연으로 시작했죠. 그 화상이 온 뒤로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다. 민준이 밥 해먹이랴 살림하랴. 내가 아주 나이 들어서 이런 고생할 줄 누가 알았니? 자식들 결혼시키면 내 인생 즐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 너 내일 뭐 바쁜 일 있니? 갑자기 집에 사람이 늘어서 힘드시겠네요. 내일요? 하림이 학교 가면 시간 좀 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내일 와서 나 좀 도와라.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서 밥도 먹고 좋잖니? 내일 같이 장도 좀 보러 가자. 갑자기 장을 왜 보자고 하세요? 뭐 살 거 많으세요? 그 화상이 장 볼 때마다 얼마나 돈을 써대는지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네가 와서 좀 말리든가 좀 사주던가 해라. 암튼 내일 꼭 집에 와라. 끊는다. 평소에 시모와는 좀 다른 태도와 말투에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죠. 깔끔하던 집안이 진짜 아주 폭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더라고요. 4살 아이 한 명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겠죠. 신우는 아주 태평하게 거실 소파에 턱하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집안 꼴이 왜 이래요? 아가씨가 얹혀 사는 거면 아가씨가 좀 치우고 청소하고 살아야죠. 응? 언니 왔네? 오자마자 잔소리야. 그나저나 집에 자주 좀 오라니까 진짜 안 온다. 내가 언니 좀 부르라고 엄마한테 얼마나 말했는데. 우리 아들 어린이집에서 오기 전에 우리 마트 가요. 엄마, 빨리 나와. 그래, 일단 마트 갔다가 와서 저녁 좀 하자. 너 차 갖고 왔지? 얼른 앞장서라. 아니, 이럴 거면 마트에서 만나자고 하던가. 오자마자 마트로 끌려갔답니다. 신우는 아주 제 세상 만났다는 듯이 물건을 아주 쓸어 담더라고요. 아가씨, 이게 다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쓸어 담아요? 도대체 샴푸를 왜 3개나 사는 거예요? 아, 언니 왔을 때 싹 사놔야죠. 언니 돈이 오빠 돈 아니에요? 능력 있는 오빠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겠어요? 아님 오빠한테 나한테 카드 좀 하나 달라고 해요. 한도 조금만 해줘도 되니까. 오빠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래요. 우리도 대출 매달 갚느라 힘들어요. 누가 들으면 엄청 부자인 줄 알겠네. 언니는 오빠 덕분에 맞벌이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편하게 살잖아요. 그렇다고 오빠가 속을 썩이길래 뭐 고생을 시키기를 해? 언니는 호강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혼한 신우 이깟 거도 못 사줘요? 누가 보면 아주 내가 명품백이라도 사는 줄 알겠네. 진짜 서럽다고. 예, 이거 다 사면 뭐 얼마나 한다고
마트에서 애를 잡니? 네가 싫으면 내가 살 거니까 그만둬라. 제가 언제 아가씨를 잡아요. 알겠어요. 제가 살 테니까 그만하세요. 얼마나 많이 샀는지 거의 한 달치 생활비 나왔어요. 그리고는 시댁에 가서 조카 치닥거리하고 갑자기 무슨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김밥까지 몇 줄 싸주고 집에 왔네요. 집에 와서 한숨 돌리니까 가서 뭔 짓을 하고 온 건지 현타가 확 오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도 아주 맞들린 것처럼 시모가 전화해서 저를 불러대는데 미치겠더군요. 계속 거절하다가 몇 주 만에 또 어쩔 수 없이 불려갔어요. 그래서 이왕 도와주는 거 좋게 좋게 하자고 마음 다 잡고 딸애랑 같이 갔죠. 좀 자주 좀 오라니까 너도 참 말 안 듣는다. 너 왔으니까 난 좀 나갔다 오마. 옆집 친구네 갔다 올 테니까 내 저녁은 걱정 마라. 시모는 아주 나한테 다 맡긴다는 듯이 바로 쏙 나가버리더라고요. 신우는 아들 옆에 두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딸애한테 조카랑 좀 놀아주라고 하고 제가 저녁 다 만들어서 애들 먹이고요. 난장판인 집안 대충 치우니까 벌써 밤 9시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몇 시간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민준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집안일 하기 싫으면 애랑 좀 놀아줘야죠. 아, 아까 실컷 놀아줬어요. 지금은 언니 왔으니까 내가 좀 쉬는 거지. 왜 이렇게 잔소리야 진짜? 내가 무슨 여기 일하러 온 아줌마예요? 나한테 일 다 맡기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염치가 있으면 같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애도 다 커서 집에서 놀고 먹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대요? 난 우리 오빠처럼 돈 척척 갖다 주고 말 잘 듣는 남편 있으면 아주 걱정이 없겠네. 언니가 이혼녀 한번 대봐요. 얼마나 살기가 힘든 줄 알아요? 우리 오빠 그늘에서 돈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사니까 아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모르지. 말 다 했어요? 뭔 말을 그딴 식으로 한대? 아가씨, 오빠가 말 잘 듣고 잘해준다고 누가 그래요? 나도 살기 힘들고 해야 할 것도 많아요. 누굴 무슨 아주 꽁으로 사는 사람 취급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가씨야말로 일도 안 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펑펑 놀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대요? 애를 생각해서 정신 차리고 돈이라도 벌어야지. 아니, 가족이 힘들면 좀 도와주고 힘이 돼줄 생각을 해야지. 언니가 돼서 그렇게 상처되는 말만 할 거예요? 진짜 매정하네. 언니가 이혼해봤어요. 호강하고 살면서 진짜 짜증나게. 아가씨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아가씨 도와줄 수 없어요. 난 갈 테니까 아가씨가 남은 설거지 다 하고 알아서 해요. 저는 딸애를 데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시모가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집에 온 남편한테 말을 하니까 돌아온 건 오히려 저를 질책하는 서운한 반응뿐이었답니다. 가뜩이나 힘든 애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면 되겠어? 새언니가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는 당신은 오빠가 돼서 뭐 해줬어? 내가 가서 밥하고 애 보고 다 도와준 거지. 오빠인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해? 네가 이렇게 정 떨어지게 구니까 우리 어머니도 너한테 학을 떼신다는 거야. 그게 뭔 말이야? 어머니하고 통화했어? 뭐라고 하시는데? 너 하는 짓이 너무 정 떨어졌다고. 시누이 대하는 것 보니 너 너무 무섭댄다. 너 앞으로 집에 오지 말래. 꼴 보기도 싫다고.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얼마나 사과드려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민주한테 월 200씩 보내주기로 했다. 뭐? 200? 어머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당신한테 그랬다니 내가 좀 어이가 없네? 그리고 무슨 200이야.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이 얼만데. 그래도 오빠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그 정도는 좀 지원해줘야지. 내가 번 돈으로 준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생활비 따박따박 주면 되잖아. 아무 소리 마. 100만 원 정도는 나도 100번 양보해서 눈 감아줄 수 있지만 200은 절대 안 돼. 당신이 번 돈이니까 상관 말라고? 누군 집에서 놀아? 내가 집안일 안 하면 집구석이 잘 돌아갈 것 같니? 그래, 집에서 대단한 일 하신다 그래. 알았어. 그럼 150은 괜찮지?
내 동생 자리 잡을 때까지는 줄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양가 부모님 용돈도 사실 버거운데 신우의 용돈을 150만 원이나 준다니.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댁에서 전혀 전화도 오지 않아서 아무 왕래도 안 하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네요. 곧 다음 주면 시부 생신인데도 아무 연락도 없는 게 너무 꺼림칙해서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죠. 아가씨 용돈은 잘 주고 있어? 벌써 꽤 됐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도 없네? 돈 주는 건 난데 나한테 말하지 당신한테 왜 말을 해? 자, 바라봐.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남편은 신우의 이름으로 매달 돈을 보내는 송금 내역을 턱하니 보여주더군요. 곧 아버님 생신인데 오란 말씀도 없어? 생신 때면 항상 외식하자고 연락 오셨잖아. 안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너 오지 말래. 네 꼴 보기도 싫다고. 어차피 너도 우리 부모님 싫어하잖아. 잘 됐지 뭐. 나랑 하림이만 다녀올게. 나는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완전히 무슨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좀 어이가 없네? 그래, 나도 안 가면 편해. 당신만 가든가 그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설마 진짜 나만 빼놓고 가나 했는데 진짜 말도 없이 딸만 데리고 시댁에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엔 추석이었는데 추석 전날까지도 시모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너무하다 싶어서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분명 저한테 사과하고 굽히라고 할 게 뻔해서 저도 가만히 있었죠. 당신 추석 때 안 갈 거지? 나는 하림이 데리고 추석 당일에만 갔다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집에서 굳이 뭐 음식할 필요 없어. 추석 때 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야? 당연하지. 너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너 오면 집안 명절 분위기 다 망친다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보내자고. 어차피 너도 가는 거 싫어하잖아. 이제부턴 그냥 우리 집 가지 마. 어머니랑 내 동생도 네 얼굴 보기도 싫다니까 서로 분란 만들지 말자고. 그래도 어머니 참 너무하신다. 나도 아가씨 때문에 쌓인 거 많지만 그래도 나한테 서운한 걸 직접 말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참 기분 그렇네. 당신이 다 자초한 일이야. 그러게, 누가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래? 우리 어머니 마음 약한 분인 거 몰라? 차마 당신한테 말 못하고 그냥 연 끊으시려는 거잖아. 당신도 연락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조용히 있어. 참나. 그렇게 명절까지 혼자 보내고 나니까 처음엔 화가 났지만 소외되는 외로움에 서러워지더군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며 제 할 일 다 하며 지냈죠. 남편이야 신혼 때부터 워낙 바빠서 아기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을 정도니 지금은 뭐 포기한 상태였고요. 어느 날 청소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초인종이 울리대요. 놀랍게도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니 신우도 어색하게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군요. 아가씨가 어쩐 일이에요? 이제 와서 사과라도 하려고 왔어요? 멀쩡한 사람 투명인간 만들 때는 언제고. 투명인간은 또 뭔 말이에요? 언니야말로 너무하네요. 내가 진짜 참다 못해 죽었나 살았나 한번 와봤네. 역시나 우리 오빠 돈으로 호강하며 잘 살고 있네요. 또 시비 걸려고 온 거면 그만 가요. 난 더 이상 아가씨랑 싸우기 싫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 보고 사니까 편하네요. 어머니한테도 원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고 전해줘요. 아니, 연락 안 하는 게 누군데 누구한테 덤탱이에요? 암튼 내가 걱정돼서 와본 거니까 오빠 간수 잘해요. 뭐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라고요. 그건 또 뭔 말이에요? 이제 부부 사이 이간질까지 시키려고요? 내가 자세한 건 말할 수 없고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라 이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 한번 해주고요. 나 갈게요. 왜 또 찾아와서 속을 긁어놓을까 싶었는데 말하는 게 영 꺼림칙해서 시모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저는 전화한 순간 너무 놀랐어요. 시모가 제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 서럽게 흑흑대며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한다. 상철이는 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얼음장을 놔서 전화 한번 못 해보고
내가 전화하면 너가 아예 인연 끊어버린다고 경고했다며? 네? 제가 그랬다고 그이가 그래요? 어머니, 저 그런 적 없어요. 저야말로 어머니가 아버님 생신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명절에도 올 필요 없다고 해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랑 보낸 세월이 있는데 너무 매정하셔서요. 뭐? 상철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한테는 네가 집안 행사며 명절에 다신 안 간다고 했다고 오라고 하면 이혼할 거라고 했다면서 난리치던데. 그래서 내가 서운해도 너한테 말 한마디 못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확인을 해보고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참을 생각했죠. 남편이 저와 시모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잖아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늦게 남편이 들어오고 기회를 봐서 운을 띄워봤죠. 이제 곧 신정인데 이번에도 시댁 가지 마? 어머니가 나오지 말래? 그걸 물어봐야 알아.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시겠지. 물어보나 마나야. 이번엔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좀 해서 왜 그러나 물어봐야겠어. 아, 전화를 왜 해? 절대 하지 마. 당신이라면 목소리도 듣기 싫으시대.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절대 전화하지 마. 알았어? 아주 불같이 화내면서 펄쩍 뛰는 게 가관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작당을 하는 건지 뭘 숨기는 건지 너무나 수상쩍었죠. 일단 남편의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넘어갔어요. 바로 다음 날 남편 몰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마주 잡으시더라고요. 잘 왔다. 아무리 내가 보기 싫어도 그렇지. 그렇게 영 끈다시피 얼굴 안 볼 수가 있니? 나는 너도 내 자식이라 네가 엄청 보고 싶더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빨리 전화드렸어야 되는데 제 속이 좁았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오해를 풀었으니 됐다. 네가 그런 모진 애가 아니란 건 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근데 상철이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직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난 살짝 알 것도 같은데. 언니, 오빠 너무 믿지 마요. 오빠 집엔 잘 들어와요? 일이 영업직이니까 워낙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한 달에 절반은 집에 없는데요, 뭐. 그게 진짜 출장을 가는 건지 딴 데로 새는 건지 언니는 확인도 안 해봤죠? 오빠긴 하지만 남자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이혼해본 경험자가 말해주는 거니까 잘 들어요. 아가씨는 오빠가 용돈도 주는데 오빠가 들으면 섭섭한 말을 하네요. 뭔 용돈이요? 오빠가 나한테 용돈 준대요? 지금 거진 1년을 한 달에 150씩 주고 있잖아요. 나도 다 아니까 모르는 척 안 해도 돼요. 150이요? 5만 원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네. 오빠가 나한테 용돈 준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통장 하나 빌려달라고 했구나. 뜬금없이 안 쓰는 계좌 하나 빌려달라길래 싫다 했더니 글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빌려주고 500 받은 게 끝이에요. 근데 진짜 150씩 보낸 건 봤어요? 아가씨 이름으로 매달 보내는 거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당연히 믿었죠. 안 그래도 최근에 한번 열어보려고 했더니 글쎄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못 봤거든요.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뭔 냄새는 냄새야. 일하는데 필요해서 그렇게 했나 보지. 걔가 그렇게 뭔 나쁜 짓을 하고 다닐 애는 아니다. 일을 너무 해서 가정에 소홀하긴 해도 그건 이해를 해줘야지 어떡하겠니? 신우의 말대로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왔죠.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가서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허술한 건지 제가 찾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건지 책상 서랍 안쪽에서 너무 쉽게 세컨폰을 찾았네요. 어이가 없게도 비밀번호도 쓰고 있는 핸드폰과 같이 아이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바로 풀었네요. 내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구나 싶은 게 나를 얼마나 쉽게 보고 깔보면 이럴까 싶었죠. 사진첩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애랑 얼굴을 맞대고 잔뜩 사진을 찍어놨더군요.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아서 덕분에 다 읽어봤죠. 역시나 매달 이 여자한테 150씩 입금을 했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입금받은 날마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고맙다 하트 쪽쪽 난리쳐서 메시지를 보내놨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머리와 가슴이 쿵쿵 울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정신줄을 간신히 잡고 사진과 메시지들을 다 제 메일로 옮기고 기록을 삭제했어요. 며칠 동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남편한테 내색하진 않았지만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솟구쳐서 바로 폭발해버릴 것 같았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밤늦게 오더니 시비를 걸더라고요. 나 배고파. 밥 좀 차려. 비빔밥이 갑자기 먹고 싶은데 나물 없어? 갑자기 무슨 나물 타령이야. 밥도 없으니까 배고프면 라면이나 끓여 먹던지 아니면 뭐 시켜 먹던지 해.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맨날 뭐해? 살림을 하면 냉장고에 나물 몇 개는 밑반찬으로 있어야지. 애 밥은 잘 해먹이고 있는 거 맞아? 애 학교 이름도 모르는 당신보단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 마. 그러는 당신은 뭐하고 다니는데? 어제도 진짜 출장 다녀온 거 맞아?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가뜩이나 힘들게 일하러 다니는 사람 의심해? 돈 벌려고 전국 팔도 영업 뒤로 다니는 심정을 당신이 알기나 해. 맨날 집에서 빈둥대니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뭐 알 수나 있겠어? 그래, 사회생활 힘들고 또 재밌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치? 나도 앞으로 사회생활 좀 해야겠어. 당신 덕분에. 당신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블랙박스 까봐. 이 여편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뭔 블랙박스야. 블랙박스가 뭔지는 알아? 어디서 사람을 바보 취급해? 내가 너랑 결혼해서 집에만 있다고 블랙박스도 모르는 바보 같아? 너 여자있지? 아가씨한테 준다는 용돈도 그 기집애한테 주는 거 모를 줄 알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야? 다 알았으면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해? 내가 너 알아채라고 서재 핸드폰도 떡하니 두고 다녔는데 넌 어쩜 그렇게 미련하냐? 나 사랑하는 사람 있는 거 이제 알았냐? 뭐? 사랑? 진짜 웃기고 있네. 그 새파랗게 어린애도 너 사랑한대? 네가 주는 용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엄청 사랑해. 왜 이제야 만났나 싶을 만큼. 너랑 결혼하지 말고 걔가 나타날 때까지 노총각으로 기다릴걸. 그런 후회를 맨날 해. 이제 알았으니까 나 좀 놔줘라. 나 이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네 엄마랑 나랑 이간질 시켰니? 고부 갈등으로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그래, 네가 하도 못 알아채길래 우리 집이랑 인연이라도 끊어놓으려고 그랬다.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이 아파트도 너 다 가져. 그냥 나만 좀 놔줘. 웃기고 있네. 이 아파트를 준다고? 다 대출인데 누구한테 깡통을 넘기려고. 내가 바본 줄 알아? 이 집은 너 갖고 걔랑 살림이나 차려. 너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하림이 양육비로 3억 일시불로 주고 아버님이 너한테 준 제주도 땅 그거 내 명의로 넘겨. 알았어? 짱구 좀 굴리느라 머리 아팠겠네. 그래, 너 다 가져라. 다 줄 테니까 이혼하는 거다. 얼마나 이혼이 하고 싶었으면 다음날 바로 제 통장으로 3억을 입금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땅 명의도 바꿔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서랍에 이혼 신청 서류를 여러 장 갖다 놓은 걸 보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이 인간 면상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바로 도장을 찍어줬죠. 도장 찍으면서 참 바보 같게도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누굴 위해 나는 그렇게 희생을 했나? 남편과 아이를 위해 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제가 지금껏 노력하며 살았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입안에서 피가 날 때까지 꽉 악물었어요. 남편 놈한테 우는 얼굴은 죽어도 보이기 싫었거든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다 제가 갖기로 합의하고 이혼 접수하고 시댁으로 둘이 갔습니다. 이혼한다고 하자 시부모가 남편한테 불같이 화를 냈죠. 이 말려 죽일 놈아. 여자에 미쳐서 조강지처랑 자식을 버려?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너 진짜 내가 알던 내 아들이 맞아? 어떻게 어린 여자랑 1년이 넘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혼을 했다고?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진짜 오빠 제정신 아니다. 천하의 나쁜 놈이 내 오빠라니 진짜 기가 막히네. 언니도 너무하네요. 이혼하기 전에 우리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주지. 어떻게 혼자서 다 사귀고 우리를 남남대하듯이 해요. 다 끝난 마당에 남남이죠. 이제 와서 뭔 말을 하겠어요. 아가씨, 오빠가 제발 이혼 좀 해달라는데 해야죠. 우리 부모님한테도 충격받으실까봐 아직 말 못했어요. 아무튼 아버님, 어머님, 하림이는 제가 키울 거니까 앞으로 보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자리 마련해 볼게요. 아이고, 안 된다. 난 우리 하림이 못 보면 못 산다. 아이고, 애미야. 내가 이렇게 사정하마, 응? 이놈의 새끼야. 여자에 미쳐서 자식을 버려? 너 앞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려고? 시부가 남편을 마구잡이로 패는데도 남편은 입만 꾹 닫고 가만히 맞고만 있더군요. 그 꼴도 참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더는 보기 싫어서 그렇게 시댁을 나왔어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이혼 확정되는 3개월의 시간 동안 참 바쁘게 살았네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먼 지방 도시에 자리를 잡고 여러 병원에 면접 봐서 다시 취직도 했고요. 제 명의로 돌린 땅을 팔아서 꼬마 빌딩하고 작은 아파트도 구매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집도 꾸미고 아이와 오손도손 살아가는 일상도 금방 적응돼서 즐겁더라고요. 이혼 확정된 다음 날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는 아이를 보자마자 꼭 안고 서럽게 울더군요. 아이고, 우리 하림이 할미 안 보고 싶었어? 우리 하림이 안 보고 할머니 어떻게 사니? 아이고. 언니가 부탁한 거 여기요. 그 바보 같은 게 술 한 잔 먹으면서 살살 꼬시니까 바로 다 말해주던데요? 지금 아파트 들어와서 같이 산다네요. 거기다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봐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럼 가볼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머니. 난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제 진짜 너도 우리 하림이도 못 본다니?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자식 둘이 다 이혼하는 꼴을 봐야 되니? 시모의 하소연 듣고 있다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아이 손을 잡아 끌고 그렇게 시댁에서 나왔네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합의 이혼되는 처절한 시간을 이악 물고 참아낼 수 있었어요. 신우가 은행에 가서 남편놈에게 빌려줬던 은행 이체 목록을 받아다가 저에게 증거로 줬죠. 상간녀의 이름과 계좌를 알 수 있었고 신우가 남편을 살살 굴려서 알아낸 끝에 남편과 같은 회사 신입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사와 이름까지 알았으니 소송이야 쉬웠죠. 저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가지고 남편놈의 회사로 직접 찾아갔답니다. 남편놈이랑 얼굴 맞대고 찍은 사진도 대문짝만하게 하나 프린트해갔죠. 그 여자가 일하는 사무실에 가서 사진을 대조해가며 그 여자를 찾았죠. 구석에 앉아있는 왜소한 여자를 찾아냈죠. 찾았다. 저는 사진을 펄럭대며 그 여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곤 그 여자 책상 위로 사진을 던졌죠. 너 맞지? 이름이 정슬기. 맞지? 남사스럽게 얼굴을 맞댄 사진 속의 얼굴들을 알아본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진을 본 상간녀는 얼굴이 파래져서 덜덜 떨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대판 싸우려고 왔는데 무슨 비 맞은 강아지 마냥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까 좀 허무하기도 했죠. 내가 저런 어린애 하나 때문에 20년 가까운 세월을 버려야 했나 싶은 게 씁쓸하더라고요. 남의 남편이랑 놀아놨으면 너도 책임을 져야지. 그런 배불뚝이 늙은이는 너 가져. 근데 난 너한테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야겠거든. 정상철 씨한테 매달 150씩 받고 있으니까 모은 돈 많겠네. 그치? 자, 이거 소장이야. 받아. 누구세요? 뭔가 오해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나한테 말하는 건지 지 동료들한테 말하는 건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변명을 해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사진들을 본 사람들은 이미 상간녀에게 돌아선 것처럼 쑥덕대기 바빴죠. 무슨 소리야, 오해라니. 나 너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내가 사람을 착각할 리가 있어? 나이도 어린애가 참 대단하다. 앞으로 네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참 궁금하네. 안 받아? 자, 그럼 여기. 저는 소장을 상간녀 얼굴에 패대기 치듯이 던져버리고는 비웃어주고 사무실을 나왔답니다. 사람들 수군대는 소리에 결국 눈물이 터졌는지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로부터 1시간도 안 돼서 전 남편 놈이 전화했더군요. 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너야말로 웃기고 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럼 내가 바보처럼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회사 지금 난리 났어. 난 윤리위원회 회부돼서 내일 조사받는다고. 전 남편 실업자 만들어서 뭐 할래? 그럼 너는 뭐 좋을 줄 알아? 내가 안 좋을 건 뭔데? 내가 다달이 양육비를 받아, 생활비를 받아? 그래서 양육비 미리 다 받았잖아. 내가 뭐 바보라서 한꺼번에 받았는 줄 아니? 너 진짜 아주 진절머리나게 무섭다.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그 어린애한테 소송까지 걸어? 당장 취하해. 늙은이가 회사 잘려서 백수돼도 그 잘난 천년의 사랑이 계속되는지 내가 한번 두 눈 뜨고 지켜볼게. 그렇게 악을 쓰는 전 남편 놈의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 후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다 무시했죠.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간호사로 다시 일을 시작해서 적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친정엄마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네요. 너 지금 집으로 좀 와라. 내가 너한테는 말 안 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저 인간이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 네가 와서 해결해라. 전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벌이고 있다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당장 친정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친정집 문 앞 복도에서 초췌한 얼굴로 쭈그려 앉아있던 전 남편 놈을 볼 수 있었죠. 저를 발견한 그놈 얼굴이 아주 환해지더군요. 여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 줄 알아? 이사 간 데를 몰라서 장모님께 여쭤봐도 절대 말씀 안 해주시는 거야. 너무 매정하시다 싶었는데 드디어 당신을 만나네?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보 당신이야. 미쳤어? 네 천년의 사랑이 들으면 서운하겠다. 그 나쁜 년 말 꺼내지도 마. 당신한테 준 위자료 2천만 원도 내가 다 내줬는데 나 권고사직 당해서 회사 잘리니까 바로 그 길로 집 나가서 연락 두절됐어. 회사에 사표까지 내고 사라져버렸다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난 전혀 궁금하지 않은 내용인데 왜 앞에서 읊어대?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우리 부모님이 왜 여지껏 그냥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무조건 경찰 부를 거야.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그 여우한테 홀려서 진짜 미쳤었나 봐. 우리 하림이는 어딨어?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맨날 눈앞에 하림이가 아른거려서 살 수가 없어. 네 딸하고는 고작 10몇 살 차이 나는 애한테 미쳐서 자식까지 버린 주제에 어디서 보고 싶다는 말이 튀어나와? 내가 아빠 보고 싶으면 보러 가도 된다고 해도 하림이가 싫대. 절대 당신 안 본대.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나 다시 걷어주면 안 될까?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잖아. 내가 진짜 앞으로 당신만 보면서 살게. 여보, 우리 제발 다시 재결합하자, 응? 이런 미친 소리 듣고 있는 나도 참 한심하다. 그냥 바로 경찰 불러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저리 비켜.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전 남편 놈이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니까 아주 악을 쓰면서 저를 끝까지 잡더라고요. 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손 안 떼냐? 뒤를 돌아보자 시부가 달려와서 전 남편 놈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민폐를 끼쳐? 이 등신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내 자식이라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내가 끝까지 널 볼 면목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들 잘못 키운 내 죄야.
너는 잘 지내지? 갑자기 오시라고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다음에 또 오면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아들 관리 좀 해주세요. 다 끝난 마당에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껄끄럽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다신 못 찾아오게 내가 발목이라도 묶어두마. 나는 네가 이제라도 행복 찾고 잘 살았으면 한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어. 여보, 한 번만 봐줘. 제발. 나 이렇게 못 가. 다시 받아준다고 말해. 시부모님이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며 전 남편 놈을 억지로 질질 끌고 갔답니다. 그래도 남편 놈과는 다르게 정상인 시부모님이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후로 시부모님 덕분인지 전 남편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얼굴 보지 않고 살고 있네요. 그래도 천류는 끊을 수 없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 댁에 딸아이를 데려다 주고 있어요. 남편이 아직도 백수로 지낸다고 저를 볼 때마다 한탄을 하시는데요. 시부모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수척해지셨더군요. 저는 빌딩에서 다달이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아이와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몸을 열심히 움직여 일하고 사회생활도 하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가끔은 상처받은 마음에 따갑고 이혼녀라는 주위 시선에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아이와 걱정 없이 도란도란 살고 있는 지금이 참 소중하고 평안하네요. 아이 아빠라 소식을 안 듣고 살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저와 아이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